먼저 첫 번째 여기 SI 단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SI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SI 단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7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조금 아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7가지 단위를 머릿속으로 한번 인식들을 한번 해봐요. 무조건 직접 해봐야 돼요. 설명을 들어서는 그때 들었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 잊어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길이의 단위라고 하는 자체는 미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리고 기호는 여기 앞에 영어 이니셜에 따라서 M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문자로 써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말 그대로 총 거고 S로 이렇게 표현을 할 테고,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킬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 전류의 단위라고 하는 자체는 암페어라고 돼 있어요. 암페어라고 돼 있는데 대문자 A로 썼어요. 대문자 A로 쓰고 그 밑에도 보면은 같은 예예요. 여기도 연력학적 온도가 켈빈인데 여기 대문자 K로 써야 돼요. 왜 여기까지는 소문자로 쓰고 이쪽도 소문자로 썼는데 이 둘은 왜 대문자로 써야 될까요? 그렇지? 이거는 뭐냐면 암페어라고 하는 과학자 이름이에요. 실제는 프랑스 과학자 앙페르인 거지. 바로 그래서 그분의 기념하기 위해서 단위에 기호를 붙였기 때문에 켈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대문자 A, 대문자 K로 써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잘 알고 있는 물질의 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몰이에요. 몰이라고 해서 기호 처리를 MOL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광도라고 하는 자체는 칸델라라고 해서 이렇게 C자, D자로 써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설명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이 밑에서 조금 이따 부연 설명을 하기로 하고, 먼저 이게 칸델라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칸델라가 어디에서 따온 용어인지 알아요? 요즘은 이제 광도에 다니는 칸델라로 맞춰졌지, 옛날에는 럭스 이런 단위도 썼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위는 다 안 쓰고 칸델라를 쓰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광도라고 하는 칸델라는 양초 있잖아요. 양초를 캔들이라고 하잖아. 바로 그 양초를 라틴어로 표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칸델라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칸델라라고 하는 거는 빛이 단위 입체각당 광속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실제적으로 1칸델라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그냥 양초 한 개가 되는 빛의 밝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물질의 량, 몰이라고 하는 자체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리고 연력학적 온도, 그리고 2학기 때 나오는 암페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찾아서 부연 설명들을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 길이, 시간, 질량에 대해서는 여기를 조금 한번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봐서 알겠지만 추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실제는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요? 이걸 먼저 물어보면은 추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가 돼 있을까요? 이 추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이거였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태양일을 쓸 때, 그러니까 자전부터 얘기를 할게요.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추를 정의한 거냐면, 하루는 24시간이라고 놓고, 그리고 분은 1440분인 거잖아요. 24에다 60을 곱하면, 그리고 초라고 하는 자체는 86,400 총거잖아요. 바로 그거 분의 1 해가지고 원래 초를 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태양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오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뒤에 1956년경에 이거를 공전주기로, 지구의 공전주기로 한번 변경을 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오차가 많이 나서 1967년 3차 국제도량형 총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는 SI 단위라고 하는, 여기를 먼저 처음에 제정한 나라가 프랑스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열리는데, 국제도량형 협회에서 이 초라고 하는 자체를 1967년 13차 국제도량형 회의에서 이렇게 하면은 오차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를 하지 말고 원자 천위선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자, 그거로 정의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시됐던 원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세슘 133이에요. 왜 세슘 133으로 초를 정의할 생각을 했냐면, 실제 세슘은 한 40개 정도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동위원소가 꽤 많은 거죠. 많은데 여기 세슘 133번만 가장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안정된 천연 동위원소예요. 그래서 이 세슘의 천위 주기설을 가지고 1초를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말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가 갈 테고,
아직 이제 과학의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은 여기 세슘 원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 그리고 바닥 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사이의 전위에 대응되는 복사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원자를 해석할 때 보면은 원자라고 하는 자체는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라고 하는 안정한 상태하고 익사이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들뜬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초미세 구조라고 하는 자체는 그런 선을 또 한 번 분석을 하면은 그 하나의 선이 이렇게 갈라져요, 준위가. 그래서 그거를 하이퍼파인 구조라고 해서 초미세 준위라고 해요. 그 초미세 준위가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9192, 631, 770, 실제는 여기가 헤르츠예요. 헤르츠라고 하는 이 주기로 잘 딱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바로 여기 세슘 원자에 이렇게 안정된 준위선, 이걸 이용을 해서 1초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여기 미세 구조에서 그라운드 스테이에서 들뜬 상태로 원자가 올라가는, 났다가 돌아오는 시간 자체가 이것처럼 91억 9천이니까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거죠. 1초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1초의 정인데 거꾸로 말하면 이건 뭐죠? 1초 동안 바로 이 세슘 원자 133의 초미세 준위 자체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91억 9천 번을 진동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헤르트니까 그거의 역수가 뭐겠어요? 주기겠죠? 그렇지, 주기는 초니까 바로 그렇게 초를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거 보면은 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해하기가 제일 쉽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길이를 정의를 할 때는 어떻게 정의를 했겠어요? 이거는 S equal VT라고 하는 식에서 빛의 속도로 기준되어 있는 정의 1을 자체를 나누게 되면은 빛의 1m라고 하는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빛의 속도인데 2억 9,979만 2,458 m/초로 빛은 우리 우주에서는 절대 속도인 거잖아요. 절대 속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분의 1을 우리가 1m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미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정의가 됐어요. 근데 실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던 거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에 백금 그리고 이리디움이라고 하는 원통형으로 만든 금속이 있었어요. 이게 길이하고 높이가 대략 39mm 정도 되는 백금, 이리디움 그 합금이 있었어요. 그거로 1kg을 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물체로 킬로그램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게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동기하고 접촉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질량의 변동이 생기겠죠.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어떤 원형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버리고 물리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정의로서 정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도용된 게 여기 있는 것처럼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지금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7가지 모든 단위가 물리적 원리를 바탕으로 정의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모양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C라고 하는 자체가 1m를 진국 속에서의 빛의 속도의 역수라고 했는데, 그죠? 이렇게 나눈 거라고 했는데, 실제는 이것도 이렇게 나무 모형으로 이것처럼 이렇게 잣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1m를 이렇게 정의한 게 원래 원기였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열을 받으면 길이가 늘어나거나 추워지면 길이가 줄어들겠죠? 열 팽창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 물리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됐고, 자, 그래서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그래서 백금 이리디움 원기가 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포기를 하고 킬로그램을 다시 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많은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이걸 연구를 했을 거잖아요.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게, 먼저 첫 번째가 아보가드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와트 저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킴을 저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보가드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자체는, 그러면 질량을 새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1kg이라고 하는 실리콘 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원자 개수를 모두 다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질량으로 환산을 해서 1kg을 정의하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런 방안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아까 말했던, 와트 저울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은, 이거는 플랑크 상수, 여기 나오는 플랑크 상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전기력 자체를 중력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무게라고 하는, 무게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무게라고 하는 자체는 mg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은,
전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게 되면은 얘가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력과 중력 자체가 같다라고 두면은 그러니까 무게 속에 mg가 있으니까 m이라고 하는 질량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아직 전기장 쪽을, 전기력, 자기력 쪽을 안 배워서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차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mg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상상들을 해봐요. 그리고 등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 이제 전기력이라고 하는 걸 포함한 식이 있어요. 롤레트 힘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자기장을 b라고 써요. b가 있고 도선의 길이를 l로 써요. l로 이렇게 쓰고 거기에다가 전류 i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일단 하나의 방정식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2학기 때 배워요. 전위 V라고 쓸게요. 전위차 볼트라고 하는 거 V라고 하는 자체는 자기당 B에다가 길이 L을 이렇게 곱하고 그리고 속도를 갖는 텀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속도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쪽에 BL만 남겠죠? 그러면 조금 아까 썼던 그 식에다가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어떤 꼴이 나오냐면 자 그러면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상상을 해봐요. 원래 케이블 저울이라고 하는 자체가 전류와 전압을 정밀하게 측정되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조금 아까 그 식은 V라고 하는 전위차 VI라고 하는 식은 VI는 이쪽에 mg가 있을 테고 넘무수의 속도가 있을 테니까 V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결정이 될 테고 여기에 질량 자체가 있죠. 바로 그 질량을 이용을 해서 잴 수 있는 게 킵을 저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하나 와트 저울이라고도 해요. 바로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선택이 됐냐면은 와트 저울 쪽으로 선택이 됐어요. 와트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여기 VI니까 여기 전류에다 전압을 곱한 이 차원이 이따가 차원이 나오겠지만 이 차원이 인류를 뜻하는 전력을 뜻하는 와트를 뜻해요. 그리고 이쪽도 힘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죠. 중력이라고 하는 mg라고 하는 중력에다 속도를 곱한 거죠. mgv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도 와트를 뜻해요. 쉽게 말해서 인류를 뜻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킵을 저울, 킵을은 이 저울을 개선시킨 과학자 이름이에요. 근데 와트 저울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도 아주 차원을 따서 얘를 와트 저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자체는 플랑크 상수를 사용해서 전력과 중력이 같다라고 놓고 이걸 정리해 나가면은 이 원리 자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플랑크 상수는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서 전압과 전류를 잴 때 여기에 조셉슨 상수라고 하는 게 있고 폰 클라우징 상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상수 속에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이 H가 포함되게 돼 있어요. 이거죠? 그리고 이 플랑크라고 하는 과학자는 누구냐면 혹시 아는 학생 있어요? 맞아요. 독일의 과학자예요. 독일의 1900년도 초에 독일의 유명한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플랑크가 두 가지를 잘 발견을 했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플랑크 상수 H를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에 포문을 열어요. 그때 이 H가 들어가 있으면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물리학의 최첨단 과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고전 과학인 거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발굴을 했어요. 축구청에서 아인슈타인이 근무할 때 쓴 그 논문을 보고 오 얘가 대단한 통찰력이 있구나 하고 해서 아인슈타인을 대학교로 데리고 온 사람이 여기는 플랑크예요. 막스 플랑크라고 해요. 독일에 가면은 이 플랑크 연구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킬로그램을 이렇게 킬로그램까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킬로그램은 이 뜻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줄이니까 단위로 쓴 거예요. 여기는 플랑크 상수라는 답이고 단위로 에너지가 여기는 질량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 이 정도만 알아놓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는 세 가지 단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단 단위는 기호 처리하고 단위의 의미는 좀 신경들을 써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정의 하나하나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을 한번 저기에 쭉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한번 찾아봐요.